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하는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문헌정보 이론과 실제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8번에 걸쳐서 문헌정보학이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갈까를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문헌정보학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그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재해석하는 작업 속에서 시작해보자 하는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갑자기 생긴 얘기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누적된 얘기입니다. 아마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8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학과가 제가 또 라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도서관 학과였고 그 당시 교수님들이 하셨던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도서관 학이라는 것이 학문 명칭으로 적합하느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도서관 학이 뭘 하느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학이라는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학의 명칭으로 적합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이게 도서관이라는 기관명을, 공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학문 명칭을 갖는 게 흔치 않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이었겠죠. 그러면서 제시되어졌던 말이 문헌이라는 말과 정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미 서양 세계에서는 라이브러리 사이언스가 라이브러리 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로 넘어가면서 아마 그 라이브러리를 문헌으로 인포메이션을 정보로 해석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다시 대학에 직을 구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생각도 그겁니다. 그 당시 이미 제가 다녔던 학교는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한 학과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학을 방문하면 똑같은 질문을 몇 번 받습니다. 왜 바꿨느냐와 어떻더냐는 얘기죠. 물론 학생들의 호기심도 커졌고 진학하는 선택하는 경쟁률도 좀 높아졌고, 그래서 좀 긍정적 효과도 상당히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최근 10여 년 전서부터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래,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럼 내 실은 제대로 기했을까? 도서관학이 문헌정보학이 되면 뭐가 달라져야 하지? 하는 얘기였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네들이 말하는 문헌정보학을 소위 도서관학, 서지학, 정보학 세 분에서 설명을 하면서 정보학 영역이라는 것이 많이 이제 부각되는 시점이죠. 아마 70년대 말서부터 정보학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성장하려던 태동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 정보학이 뭔지 아십니까? 정보학은 그냥 인포메이션 시어리입니다. 사이언스라기보다 시어리에 가까운 얘기고, 인포메이션 시어리는 배경이 매스메틱스, 수학에 있습니다. 수학적 이론을 갖고 설명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수학적 배경이 좀 부족한, 떨어지는 영역에서 그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제 스스로 반성하자면 껍질만 들고 들어온 겁니다. 공식을 들고 들어와서 이 공식대로 작업하면 돼. 브래드포드라든가 집스라든가 에피데믹 시어리라든가 별별 이론들을 다 설명을 했지만, 그 이론들이 내가 그것을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그걸 재현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되어가지를 아주 학술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이거야, 이것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답습한,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통계도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면서 좀 그런 걱정을 합니다. 물론 데이터 사이언스를 제대로 공부하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껍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 비근한 예 중에 하나가 지식경영에 대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경영은 말 그대로 지식을 경영한다는, 지식을 자기의 자본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그 지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헌정보학에서 말하는 지식과는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식 경영하고 지식 웨어하우스 얘기를 하니까 도서관을 마치 지식 웨어하우스의 본산인 양 착각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론에 대한 이해 없이 껍질을 갖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 학문에 대해서 원론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지? 제가 반성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문헌정보를 공부할 때 돌이켜보면 철학계에 대한 공부는 거의 안 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교육이죠. 분류, 목록. 어느 분은 정보학 하시는 분들을 보고 기술 우월주의자라고 매도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학의 내용 대부분 또 기술입니다. 다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숙련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가 그러지요. 변호사들이 그러지요. 심지어 사서도 그럽니다. 다만 그 전문 기능, 전문성, 숙련성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라는 것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철학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헌정보학 하는 사람들에겐 그 철학이 약해 보이더라. 그래서 가끔 저 스스로 반문하면서 학생들에게도 묻기도 하고 주변에 던지는 질문이 지금은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 식상하시겠지만 문헌정보학이 뭐니? 도서관이 뭐니? 사서가 뭐하는 사람이니? 끝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누구도 똑바르게 거기에서 답을 해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해버리거나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문헌정보학이 뭔지 도서관이 뭔지 사서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서가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긴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서라는 명칭을 안 썼겠지만 한 5,000년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던 어떤 누군가를 사서라고 얘기를 했고 그의 일을 사서의 업무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아왔을 것이고 이게 1800년대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학과가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정식으로 사서가 자격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배웠던 교과 과정들이 사서를 정의했겠죠. 전 제가 유학 시절에 아넥스, 그러니까 그 서고, 보관용 서고에서 제가 찾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흑백 사진인데 진짜 그 옛날 18세기, 19세기 여성들이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이 앉아서 대부분이 거의 99.9%가 여성들이 앉아서 타이핑 연습을 하고 있는 학과 사진이었습니다. 실습 사진이죠. 그 당시 1800년대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타이핑입니다. 사람들에게 목록 카드를 만들고 이 목록 카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구조라는 것이 생기면 절차가 생기게 되어 있고 규칙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록 규칙이죠. 목록을 어떻게 작성할까? 순서를 정할. 우리가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은 눈으로도 하지만 문장으로도 했을 경우에 이 문장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에 이 지능이 작동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관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책을 딱 펴보면 어떤 책은 어느 게 표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문헌정보학 시각에서 찾아보면 이게 주서명인지 부제서명인지 대등서명인지 굉장히 구분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고 일반인에게 물어봐도 모호한 답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규칙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고 타이틀과 심지어 외국 사람들은 타이틀과 저자명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저자병 같죠?
아인슈타인 자서전을 쓴 다른 사람이 쓴 아인슈타인 자서전이면 아인슈타인은 서명입니다. 우리가 영어니까 쉽지 이게 러시아로 넘어가고 독일어로 넘어가고 기타 언어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식별이 안 되죠. 그러니 목록 카드를 만들 때는 최소한 순서적으로 들고 나면 인덴션을 주거나 줄을 바꿔주면서 따지는 규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규칙으로 작동했습니다. 분류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세상의 분류가 문헌정보학에서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널린 게 분류입니다. 어딜 가나 다 분류를 합니다. 뭔가 집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도 학번을 부여받았고 초중고등학교 때도 다 부여받습니다. 고유명을 부여받죠. 이게 어느 순간에 개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소위 IT 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성장하면서 컴퓨터에 말하는 기호 논리는 이 기호가 이름, 심지어 그림, 소리 모두게 다 바이너리로 처리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호에 대한 의미가 좀씩 바뀌면서 고유 기호라는 게 뭐지? 도서관에서 콜 남바는 고유 기호입니다. 책 하나에 하나 같은 번호가 두 개 책에 부여되지도 않습니다. 카피가 여러 개 있다는 카피 남바를 달아서까지 구분 짓고 있습니다. 또 고유 번호가 하나 있죠. 등록 번호입니다. 이 책이 도서관에 들어온 순서대로 등록된 등록 번호가 고유 번호입니다. 최근에 생긴 또 하나가 있죠. 바코드 번호입니다. 초반에 바코드를 들 때 엄청 복잡했습니다. 바코드를 콜남바로 청구번호로 할 것이냐, 바코드를 등록번호로 할 것이냐, 바코드를 랜덤하게 할 것이냐. 또 하나, 개가제로 비치됐던 책들을 폐가 밀집석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옮기는 순서가, 옮기는 방법이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개가 있는 책을 그대로 옮기면 여전히 빈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넣어야 하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는 입고 순으로 넣자 하면 또 그 입고 번호들이 발생하겠죠. 그런 번호들이 우리가 아날로그로 작업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열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식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컴퓨터 쓰고 나니까 배열, 식별, 어떤 번호? 그닥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마 이 영상도 유튜브에 등록이 되면은 유튜브 내부에서 관리할 때는 등록번호도 생길 것이고 등록 날짜도 생길 것이고 제작자 이름도 생길 것이고 제가 부여한 타이틀도 들어갈 것이고 제가 준 태그도 들어갈 것이고 자기들이 만든 값도 들어갈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부가 정보들이 소위 우리가 말한 메타데이터들이 생겨나겠죠. 이런저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문헌정보학이라는 데가 상당히 지금 현대기술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미 100여 년 전서부터 다루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왜 우리가 그걸 일반 사회하고는 격리되어 것처럼 보이지? 그게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술을 좀 알고 기술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니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다루었는데 왜 지금은 이것이 대접받지 못하고 있지? 초기에 컴퓨터가 초기에 막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인덱싱에 대한 얘기들도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제일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색인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색인을 만들 때 기계로 처리하기 전에도 텍스트로도 아날로그 시절에도 색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퀵색인이라든가 쿼크색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키워드 인 텍스트, 타이틀에 나타난 단어들을 의미 있는 글자만 뽑아서 그래서 도서관은 방송 중 하면 도서관을 첨말해 놓고 컴마 붙여서 방송 중, 도서관에서 방송에 들어가도 위치가도 찾을 수 있고 도서관에 위치가도 찾을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색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전부 데이터베이스 속에 다 들어앉아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엔진 속에서 전부 다 기술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웃긴 짓을 합니까? 마크랍니다. 머신 리더블
카탈로깅을 하겠다고 기계 가독형 카탈로그를 만들겠다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계가 컴퓨터가 내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이지를 우리 목록 규칙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계식의 방법을 씁니다. 기계는 앞에 태그 부분, 소위 이 필드가 얼마나인지 필드에 대한 정보를 담는 부분이 있고 필드의 내용을 담는 부분이 있고 필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부분이 있어.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하죠? 그냥 이건 타이틀이고 이건 뭐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름을 뭘로 할까? 001, 00 그걸 우리가 왜 고민해야 합니까? 근데 그것도 바뀌면 안 된다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써가면서 마크, 코마크 이제 그것이 마크는 머신 리더블일 뿐만 아니라 도서관마다 갖고 있는 목록 규칙들이 이관되고 서로 상호 데이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이 이젠 전 세계가 전국이 똑같은 포맷을 쓰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죠. 컴퓨터 사이언스는 어떻게 풉니까? 예, 온톨로지로 풀고 가고 있습니다. 너랑 나랑 달라? 오케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지? 프로토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속의 필드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우리가 시멘틱 웹이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도 우리는 예전에 다 했거든요. 100여 년 전서부터 이미. 근데 왜 안 먹히지? 소위 학과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가졌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의 진정한 역할이 뭐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위 서양 아이들이 많이 쿠키 커터였죠. 이런 쇠로 모양을 만들어서 빵 틀에다 넣어가지고는 과자를 찍어내는 집장사 집 짓듯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첨단보험과 배우고 나와서 현장에서 일은 잘하는데 물어보죠. 너 그거 왜 해? 물어보는 사람만 무색하게 그걸 몰라서 물어 하지만 실은 지도 모릅니다. 뭔가 제대로 이해를 못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기입니다. 최소한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고 잔소리는 안 들 테니까. 근데 뭔가 이해가 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걸 왜 해? 아니 왜 그렇게 해? 모르면 못 물어봅니다. 납득이 안 가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바담풍 하면 바담풍 했습니다. 왜 바담풍이라고 그래? 바담이 아닌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바담이 아닌데 그냥 잠만 말고 바담풍 해.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일 때는 이 기술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적이고 말초적인 것이 아니라 속에 깊은 원리가 숨겨져 있고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시대적 영향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적 기술만 들여다가 얘기를 나누면은 복잡하죠. 타블렛 PC 얘기 나올 때도 태블릿이 뭐지? 요만한 모니터만 가지고 쓰고 지우고를 막 해대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이미 200년 전에도 태블릿을 썼습니다. 아니 책의 기본도 태블릿이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아이들은 가르쳐야겠고 공책을 못 나눠주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요만한 조그만 칠판 만들어서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효용적이죠. 그게 지금 태블릿이 됐죠. 그런 배경과 그런 역할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갖지 않은 우리는 태블릿을 받아들이지만 그냥 이 태블릿은 옆에 쓰는 거야. 그네들은 칠판처럼 썼던 태블릿이 태블릿 기계가 될 만큼 변화합니다. 기술은 발전하니까요. 기술은 계속 변하니까요. 문헌정박, 도서관에서 썼던 기술들도 계속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내보내다 보니까 이 기술이 바뀌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서 선생님들도 원치 않습니다. 기술 바뀌는 걸. 그냥 그대로 하자 합니다. 뭐가 달라지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또 바뀌니까 또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익숙해지지 마라.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따지고 시대 기술을 보고 바꾸면 좋겠는데 할 수 있다.
포스라고 들어보셨죠? POS, 포인트 온 세일. 판매 시점에서, 물건이 사고 팔아진 시점에서 재고 관리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도 책이 들고 나면 재고 관리가 되는 거죠. 순간순간. 근데 도서관 제일 좁은 데가 어디냐면 대출 반납실입니다. 책만 대출해주고 반납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반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일이 뭐냐면 트랜잭션입니다. 책이 반납되어지면 이 책이 다시 서고에 갈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대출 반납실에 놓여 있는데 도서관 내에서 이 책은 미싱인 상태입니다. 책은 반납돼서 도서관 내에 있다고 말하지 도서관 내 그 책은 존재하지 않지 결국 이 책은 미싱이죠. 사라진 상태죠. 대출 반납실에 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상에다가 이 책이 딱 반납되어지면 반납이라는 표시를 떠서 반납되어진 것은 상당 기간 동안 대출실에 존재하면 아 반납이구나 하면은 이게 주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책은 대출실에 가면 찾아볼 수 있는 책이어야 하는데 대출이 들어오면 대출에서 반납되는 순간 이 책은 표시가 뭐로 되냐? 그냥 서고에 끼어 있는 것처럼 처리가 되어지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변하지 못한 것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도서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정보학은 그 중에서도 소위 정보, 우리가 실제로 먹고 마시고 만지고 하는 것을 제한 모든 것의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었었고 그걸 가장 잘 만들었고 운영했던 것이 도서관이었고 그래서 많은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딱 10살 나이로 정체돼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4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이 친구들이 배우는 내용은 세상의 변화 속에 기술만 잘 갖다 붙이면 전 세상에 다 통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문헌정보학의 실체가 도서관만을 대상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면 얘기하고 우리가 취급하는 게 정보 데이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데이터 산업이 앞으로 미래 무궁무진한 산업이 될 텐데 문헌정보는 또 뭘 합니까? 데이터 과학을 들여다가 뭔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그런 지금 이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문헌정보학에서는 데이터 과학이나 이쪽을 충실한 다음에 도서관 관심 없습니다. 일로 막 내보냅니다. 제가 참 어거지로 질문 한 번. 근데 왜 사사자격증을 주니? 사사자격증 받으려면 사서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그럼 사서교육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혼란스럽죠. 어느 문헌정보학과는 사사자격증을 열심히 중심적으로 가르쳐 내보내면 세상에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기술만 가르쳐 내보내고 한 학과는 세상에 필요하고 관심 있는 영역을 열심히 가르쳐 내보내는데 도서관에서 아무짝에 소용없고 도서관에 관심도 안 가는 아이들을 내보내고 있고 근데 그 두 개를 가만히 해놓고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헌정보학 이론과 실제 앞으로 8개 계속 하겠지만 첫 번째 도서관 및 기록관리로 작은 건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했었던 게 지금 우리가 변하려고 하는 것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 책이 아니고 그냥 이걸 자원화시키고 이걸 데이터화하고 보면은 다 우리 일이야. 기록도 아주 간단합니다. 삶에 있어서 기록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닌가? 내가 살아가는 게 우선이고 그 살아가는 것이 남아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욕구일 수도 있겠죠. 이게 기록으로 남아지기 시작하고 이 기록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은 나의 과거 행적을 찾아볼 수 있었고 전후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사장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때는 기록 별로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물건 살 때 썼던 돈, 물건 팔 때 들어온 돈 따져보니까 얼마 남았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일은 물건을 모세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면서 조직이 커지면 저 친구 하는 일을 내가 늘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이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내기 위해서는 기록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록관리라는 영역, 기록 연구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기록물을 모아서 쌓아놓고 보존해 놓을 테니까 도서관 사고죠. 언제든지 와서 필요하면 봐.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분류목록 할 거야. 그러면서도 따지죠. 도서관에서 하는 분류목록과 우리가 하는 분류목록은 달라.
당연히 다르죠. 그 제가 창고 자동화 얘기해서 창고에서는 분류 목록은 도서관에서는 분류 목록과 같을까? 당연히 다르죠. 편의점에서는 분류 목록은 같을까? 당연히 다르죠. 그럼 문헌정보학과는 뭘 가르쳐야지? 분류 목록을 가르치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아, 인간은 분류를 하게끔 되어 있구나. 목록을 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왜 분류를 하고 왜 목록하지? 서비스 중심으로. 이용자, 고객 중심의 일을 하자는 거죠. 내가 물건을 팔던 누구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그 대상이 필요하고 대상이 원하는 형식에 따라서 분류도 하고 데이터도 전달해 주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 세상 나가서 일 다 할 수 있는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록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하고 기록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은 재밌는 게 뭐냐면 도서관 같은 문제가 뭐냐, 책이 만들어지고 생산되면 비로소 도서관이 작동합니다. 너 만들었어? 그럼 내가 살게. 아, 너희 다 기록 만들었어? 내가 모아줄게. 근데 사온 책이 엉망이거나 모아놓은 기록이 제대로 내용을 못 담으면 욕만 하죠. 이게 욕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서 선생님들이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교양도서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발언권을 갖습니다. 문해에 대한 얘기도 하지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따지면서 책을 선정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듭니다. 압력단체로 작동하죠. 기록도 똑같습니다. 야, 너희들이 만든 기록에 메타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빠졌어. 위치가 빠졌다. 날짜가 빠졌다. 아니면 거기 내용 중에 사람이 빠졌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모호하다. 소위 문서 규칙이 만들어지고 규격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형식이 작업되는 것도 실은 기록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기록에 만들어진 형식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을 갖고 메타데이터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는 놈을 갖고 만들려고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회사마다, 기관마다, 조직마다 내가 쓰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기록이 다 다를 텐데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 무엇으로 같아? 문해입니다. 아하, 그런 거였구나. 하나 배웠네. 하나 배우면 유추도 가능하고 추론도 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 있고 확장성이 큰 거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친다는 거. 그게 문해의 기본입니다. 조직은 그 조직원들이 조직을 잘 이해해야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대학이면 대학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전체가 내 공간이고 그들이 얼마만큼 사회를, 조직을 이해하느냐, 그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우린 자꾸 도서관만 고집하지? 아니, 우리는 왜 자꾸 도서관을 버리려고만 하지? 다 끌어안고 가는 큰 이름이 뭘까? 그래서 제가 지식 기반 서비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실천하고 결정하는 일만 남았을 거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